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4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는데 자택에서 구치소로 구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간 게 지난해 10월이니까 한 5개월 만에 수사가 일단은 한밤중 구속으로 첫 매듭은 마무리가 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계속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예. 사실은 뭐 기소를 하기까지는 수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나중에 수사라든지 재판에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검찰이 이제 점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구속 상태에서 22일을 수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검찰은 이제 당장 내일부터 이제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이제 조사 계획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구속 상태니까 지금까지 수사했던 것을 이제 보강 수사하고 그리고 혐의가 드러났지만 아직 수사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수사하고 이렇게 해서 최장 20일 동안에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4월 한 10일쯤 그때 이제 구속 기소를 이제 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는데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뭔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단계를 1라운드라고 하고 재판 단계를 2라운드라고 한다고 하면은 1라운드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KO승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면은 그 한 200여 쪽이 되는 범죄 사실을 기재를 했고 또 구속이 필요한 그 사유를 한 1000쪽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로서 500건짜리 157건에서 8만 쪽의 증거를 들이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 심리를 하는데도 며칠을 걸린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이 박범석 그 영장 그 전담 판사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리고 또 피의자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또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그 나눠서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발급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보면은 범죄 혐의 소명이 된다는 것은 전제가 돼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207쪽 되는 범죄 중에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많은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꾸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범죄에 대해서 소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소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범죄 중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죄를 진짜 거의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죄를 부인할 경우에 소명이 되는데 부인할 경우에 우리가 그 영장 발부 사유로 얘기하는 것이 이른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시간 조사를 받는 동안 이 많은 범죄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는 점에서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죄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설령 혐의가 인정되고 소명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했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드렸듯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또 이 부분이 그 전직 대통령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부패 범죄이기 때문에 설령 대통령이고 전직 대통령이고 또 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전에 구속된 그런 상황이라 한다 하더라도 구속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어제 11시 반경에 어떤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아닌가 해석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2명이 지금 모두 구속돼 있는 상황이 참 씁쓸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 상황과 어제의 상황은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택에서 이렇게 가는 모습은 저희가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검찰의 서울중앙지검이죠. 1002호실에서 조사를 받고 1002호실에서 이제 대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서울구치소로 가게 됐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자택에 이제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검찰 수사관과 검사 2명이 부장검사가 직접 갔죠.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자택에 가서 이제 영장을 집행한 것이고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자택에서 이렇게 떠나는 모습이 이제 비춰졌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2명이 더군다나 한 분이 또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다른 한 분이 또 이렇게 가는 모습이 굉장히 국민들한테도 착잡하게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자택에서 이제 가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이제 포기함으로써 어쩌면은 어떤 그런
자신이 자택에서 떠나는 모습을 좀 현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강하게 법리 싸움이라든가 사실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 이런 의도로도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주차장에서 검찰 후송차를 타고 나오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봤었는데 직접 걸어 나와서 측근들과 인사를 나누고 좀 타고 올라가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택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된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다 이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 영장을 그 법원에 가서 검찰에서 원본을 수령해 가지고 옵니다. 그 이후 수령한 이후에 이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출발을 해서 이 논현동 자택까지 채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 사이에 이 검찰청이 변호인 측과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 현장을 많이 보셨듯이 내부가 도로가 그렇게 넓지는 않고 이미 보면은 보안을 위해서 철제 펜스를 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곡동 논현동 저택까지 안에까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요청을 했지만 거부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정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만약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뭔가 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집안에서 발표하기보다 밖에 나와서 발표하는 그런 것을 예측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차량이 집안까지 가기보다는 오히려 이 골목 밖에서 이 차에 타기 전에 뭔가 얘기할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그와 같은 성명을 발표를 했을 때 일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논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읽지 않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다음에 밖으로 나오고 그냥 전체적으로 옆에 있는 측근들에게 손을 한번 흔들고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부분을 받는 점에 있어서 지지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겠냐. 오히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좀 더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었던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아마 좀 찹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제 지내게 되는 곳이 서울 동부구치소입니다. 이 동부구치소는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부구치소는요. 그 전에는 가락동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가락동이 원래가 성수도 성동구였었거든요. 성동구. 그래서 성동구치소라고 부르다가 그다음에 작년 2017년이죠. 이때 6월부터 이제 동부구치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성동구치소라고 불렀기 때문에 동부구치소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지은 겁니다. 문정동이죠. 송파구 문정동에 법조타운을 새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법원하고 검찰청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층 건물로 지어가지고 아주 최신식 건물로 지은 그런 것이 이제 동부구치소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부구치소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제 인치한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구치소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공범이죠. 공범 분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 때문에도 원래 이제 동부구치소로 인치할 것으로 예상됐었죠. 원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두 곳을 적시를 했었습니다. 서울구치소하고 서울 동부구치소하고 그 중에서 이제 법원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인치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전격적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입감이 됐죠. 공범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제시됐던 최순실 씨,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그럼 동부구치소에 있는 그렇죠. 최순실 씨라고 김기춘 씨는 지금 동부구치소에 있고요. 그다음에 김기춘 씨, 실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남부구치소에 여기는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공범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분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일이 이번이 2번째인데 당시 이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다른 곳에 구속 수감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거의 21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2명이 거의 동시에 수감되는 그런 비극적 역사를 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95년 11월에 23년 만이죠. 그렇습니다. 예. 23년 만에 지금 그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정 영장 그 당시에는 영장 실질 심사가 예. 없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이 서울구치소로 바로 예. 곧바로 이제 수감이 됐고 그 무렵 원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먼저 입감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른바 연희동 골목길 성명을 발표한 다음에 예. 본인이 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합천으로 급거 내려갔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추가적인 어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예. 이 고향까지 내려가서 압송해오는 그런 내용이 실시간으로 이제 그 보도까지 됐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해 95년 12월 달에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도 예. 구속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 그 수감이 됐고 서울구치소에 공범 분리 수감 원칙에 의해서 그리 멀지 않은 안양교도소에 그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수감됐는데요. 안양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차로 가면은 한 10분, 15분 그렇게 예.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법원에도 가깝다 보니까 교도소로 그렇게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유죄로 확정된 사람이 예. 가는 부분인데 어떤 전체적인 분리 수감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 것이지만 미결수를 교도소에 보냈다는 것도 사실상 좀 이례적인 케이스였죠. 그렇네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고 또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공범들이 서울구치소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는 대로 서울에서 멀지 않은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멀지 않은 이 그 동부구치소로 지금 수감을 했는데 아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의 뜬 눈으로 지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결수니까 황토색 수의를 입으실 텐데 일단 그래도 뭐 어떤 예우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예우를 좀 받게 될까요? 지금은요. 예. 어쨌든 구속된 것뿐이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 그대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그대로 계속됩니다. 야.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이제 박탈하는 것은 4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파면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박탈당한 상태죠. 두 번째가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입니다. 예. 또는 도피하려 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기에 아무데도 해당하지 해당 사항이 않거든요. 없죠. 예. 왜냐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그 예우는 그대로 받는데요. 다만 지금 이제 구치소에 갔기 때문에 예. 뭐 경호라든지 경비라든가 이런 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호는 이제 일단 중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자택에 대한 경비는 일단은 필요한 선에서 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로는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조금 전에 이 구치소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어찌 됐건 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는 상황에서 그렇죠. 구치소 안에서 어떤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는 이제 방이 좀 큽니다. 예. 그래서 한 3.3평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하거든요. 예. 그리고 12층에 독방에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수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12층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 않아 가지고 일부러 뭐 12층을 다 비운 것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다른 수용자들하고는 이제 마주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그 특혜가 있는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좀 더 크다는 것 외에 예. 식사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침대라든가 간이식 그 침구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라든가 뭐 세면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똑같고요. 또 식기도 본인이 씻어가지고 이제 반납을 해야 되고요. 일어나는 시간은 보통 6시 반이거든요. 예. 동절기에는 6시 40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시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도 좀 듣고 그다음에 8시에 이제 문을 열고 그다음에 뭐 운동도 하고 일도 해러 나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미결수기 때문에 뭐 일은 안 하지만 예. 그런 일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9시가 취침 시간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그대로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러니까 방이 좀 크다는 거 그 혜택 외에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어떤 그 미결 수용자로서의 생활 자체에서는 특별한 어떤 특혜가 있기는 어려울 예. 겁니다. 다만 그
검찰이 조사를 하거나 그리고 변호인이 접견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조금 있지 않을까 좀 짐작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앞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구속했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처벌이 아니고 추가적인 수사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일반적인 구속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한 다음에 청사로 부르죠. 예, 청사로 부릅니다.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걸 이른바 검치를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른바 방문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직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또 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담당 검사들이 방문을 해서 현지의 구치소에서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접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구치소에 가면은 변호인 접견 장소가 따로 있고 일반인 접견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영화에서 본 것처럼 유리로 차단이 되는 이른바 접촉 차단 시설에서 하고 변호인 접견은 그런 것이 아닌 유리로 된 방에서 변호인과 손을 잡을 수 있고 그냥 자유롭게 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있는데 같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홀로 지내는 그 독거실 옆에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는 방을 따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가 12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12층은 지금까지 비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거기에 쓰고 있고 그 옆에 변호인 접견을 위한 내지는 수사상의 어떤 조사를 위한 방을 마련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는 것, 취침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특별한 혜택은 없겠지만 조사를 하고 또 변호인과의 접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전직 대통령의 예우뿐만 아니고 어떤 내부 수용자들의 어떤 관리 이런 취지에서 질서 유지를 취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실 옆에 이 조사실 내지는 접견실을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법무부 측의 어떤 브리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동부구치소 이야기를 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지금 어떤 심정으로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할지도 궁금한데 시계를 다시 조금만 돌려서 어젯밤으로 돌아가면 사실 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들리니까 김윤영 여사가 눈물을 쏟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이시영 씨의 그런 약간 울먹이는 표정도 사진에 잡혔거든요. 딸들도 잡혔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자연인 아닙니까? 사람은 일단은 감정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느끼는 안타까움이라든가 슬픔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시영 씨뿐만 아니라 그 세 딸들도 눈물을 훔치는 그런 장면이 잡혔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장면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나이도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차에 타는 모습이 사실은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법 절차 여기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 재판을 통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그다음에 이제 기소가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자필로 쓰신 그 내용을 보면서 어차피 구속을 좀 사전에 예감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내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다. 그런 것도 하고 또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만 했던 사람들이 고초를 겪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구속됨으로써 내 가족과 그리고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이 감경됐으면 바란다.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진실된 나, 참나를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영어의 몸에 차에 올랐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작성했는 날짜가 21일이었습니다. 21일이란 것은 뭐냐면은 어제가 22일이었지 않습니까? 영장 실질 심사하기 전에 이미
본인은 영장이 발부될 것을 직감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고서야 그와 같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자책하고 내려놓는 듯한 그런 글을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전과 이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경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제로 많은 그 피의자들이 죄를 부인을 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수감되면은 본인 스스로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을 든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자백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백중 씨가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뭐 그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그 이 밝힌 SNS 페이스북으로 밝힌 내용을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심경의 변화도 조심스럽게 읽히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지금까지 모르쇠를 했는 입장과 달리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자백을 할 경우에 의외로 재판에 넘겨지는 시간도 짧아지고 이 재판도 짧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검찰이 아주 고도의 심리전과 물적 증거를 통해서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기본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입장이 바뀔지 아닐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의 수사 일정과 재판 일정을 어떤 향배를 가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조금 전에 이 자필로 쓰셨던 부분이 지금 잠깐 화면이 덮였는데 사실 본격적인 수사가 다스팀이 꾸려진 게 다스팀 수사가 꾸려진 게 10월 달이니까 5개월인데 지금 보면 지난 10개월간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난 10개월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부터 지금까지가 10개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10개월이면 이제 5월 달부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되고 재판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심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사를 받지 않는 직접적인 동안에도. 수사를 받기 전에도 아무래도 본인으로서는 또 느꼈던 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뭐 수사가 명시적으로 시작하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BBK라든가 다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든가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될 것은 거의 그 당시에도 예견할 수 있었고 아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는 이루어질 거고 기소 시점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좀 최소화해서 검찰이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기본적으로 그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법원에 허락을 받아서 10일 더 연장해서 그 최대한 기간이 20일이라는 것이지 무조건 20일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더불어서 그 말씀하셨듯이 지금 앞에 바로 지금 이제 이제 80일 남짓 그 지방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미뤄질 경우에는 검찰이 특히 야권으로부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그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속전속결 전략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오늘 아마 그 첫날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고 결국 하루 정도 이제 심리적인 안정이 되면은 내일부터 정도는 이제 주말이라 한다 하더라도 출장 조사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환 조사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아마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그 언론 보도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사가 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20일 이내에 다 조사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재판에 한번 넘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재판에 넘기는 최대한 그 늦어도 그것은 20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4월 10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4월 첫째 주 전후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어쨌든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 주변의 가족들에겐 좀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이 묻어나지만 사실 지금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는 이건 섣부른 판단이지만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좀 본격적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지금 좀 확장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점이 이제 검찰에서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확인하고 싶은 것이
그 미국 사업가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예. 그러한 명품백 그 안에 3만 달러가 들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 부분을 가장 이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일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다스에서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은 뭐 그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충분히 또 묻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사를 할 것이다. 예. 그럼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하나는 서면 조사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공개 소환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번에도 그렇게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그 권양숙 여사도 예. 그때 서울이 아닌 그 부산에서 거기에서 이제 비공개로 소환을 했던 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순자 여사도 사실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에 대한 어떤 조사의 어떤 전례도 있고. 그다음에 또 확인도 좀 필요하다고 봐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네요. 이 공개라면. 그러면 뭐 이상득 전 의원 아니면 뭐 형인 또 이상은 회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 다른 가족들. 지금 검찰로서는 뭐 있는 그대로 증거가 나오면 그대로 조사를 한다 이런 원칙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네.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수수사의 원칙에 따라 결대로 수사를 한다라는 원칙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어떤 그 수사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돼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 전에 이상득 전 의원 또 이상은 그 회장을 비롯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가족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거의 끝난 상태라고 네.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 부분이 고민이 될 것인데 네. 아직까지 그 전체적으로 거기까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는 그런 기류는 읽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이 일가족이 사실상 공범으로 보일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른바 공범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어떤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원칙적인 그 어떤 재판의 그 원칙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3형제가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정에서 재판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 기간 내에 조사를 한 다음에 재판에 넘기면서 관련되는 그 가족들까지 한꺼번에 재판에 공소장에 다 넣어서 넘길 가능성 오히려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